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 2024년 7월 2일이에요. 제가 사진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여기가, 부다페스트의 부다라는 언덕 지역에 이제 그 왕궁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제 학회를, 국제학술대회를 이제 국립 아카이브, 옛날로 치면 뭐 국가기록 보관소? 그런 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랑 같이 엘대라는 한국학과 교수를 했던 김보국 선생이 요번에 학회를 주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게 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예, 왔었어요. 한 100명 넘게 왔어요. 요 사진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있는 것 같네. 이게 이제 제가 아주 뭐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좀 가지고 와서 이분은 이제 이탈리아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님인데 제 책을 한 권 기증을 했고요. 이 사람도 저랑 같이 있을 때 헝가리 엘테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지금 학과장하고 있는 베아트릭스 메치 선생이에요. 네. 이제 제가 이슬람 사상하고 우리나라 불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냥 일반적인 불교의 공통점.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죠. 10가지 착한 일, 열 가지 나쁜 일이 이슬람에도 비슷하게 있고, 그 육바라밀에 대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성정,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슬람 교리에도 있다. 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 드렸고요. 네, 여기 이제 큰 회의실, 이제 제가 이제 토론을 또 맡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회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색창연하죠. 이렇게 잘 보시면 그 뭐 천장 하나 이런 거 이게 옛날에 왕궁이어서 그런가 봐요. 하여튼 너무나 집 자체가 예술 작품 그 자체였어요. 네. 요거 이제 우리 끝나고 같이 저녁 먹고 한국 식당 가서 이분한테도 제가 우리 월인석보 이권을 기증했는데 고려인 3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안토니나 교수님인데,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그 멋있어서 찍었는데, 이 기둥 같은 거 보세요. 박안토니나 선생하고, 또 헝가리 엘테 대학교의 진경희 선생 같이 찍었네요. 네. 그리고 요 사람은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제 선생님인데 한국 분인데 키이우라는 이제 수도에서 온 선생님이에요. 29시간 버스를 타고 왔대요. 어유 말이 29시간이지. 6번인가를 쉬고 왔대요. 네, 이게 이제 어부의 요새에서 이제 그 찍은 사진인데 요 저랑 같이 찍은 두 분은 경상대학교 무슨 학생처장하고 도서관장님이래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비엔나 대학교에서 정년 퇴임한 도멜스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제 원래 독일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독일에서 비엔나까지는 기차 타고 오고 비엔나에서 부다페스트까지 그러니까 저기 뭐지? 독일에서 비엔나는 비행기 타고 오고 비엔나에서 부다페스트까지는 기차 타고 왔다고 또 막 저한테 자랑하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거기 국립 우리 학회한 국립 아카이브에 그 복도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멋있어요. 무슨 미술관에 온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무슨 황제 대관식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헝가리의 그 여성이 우리나라 뭐 이제 그 뭐죠? 살풀이 춤? 부채춤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우리나라 전통 그 한복을 입고 너무너무 잘 추는데 이 젊은 여성은 내가 보기에 키가 한 2m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이 뭐야 발끝을 살짝 올리고 막 그 진짜 우리 그 고전무용을 추는데 얼굴은 너무 예쁘고 하여튼 되게 좀 신기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기념식 이제 개회식 하는 모습이고 이제 뭐, 저기, 그 대사님도 오시고, 뭐, 여기 총장인가? 하여튼 제일 높은 분도 오시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기 왕궁의 이제 그냥 그 거리예요. 네. 이 줌이 업데이트가 돼갖고 오늘 조금 이상하니까, 저기, 감안해 주세요. 음, 1분짜리 헝가리 모습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면 유럽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이제 나자 표기를 그 일, 월, 년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년, 년, 월, 월, 일 방식으로 오, 해요. 신기하다. 네. 그리고 이름도 그래요. 한국도 성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잖아요. 네네. 근데 유럽에는 이거 거의 다 반대예요. 네. 근데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똑같아요. 성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름 와요. 그러니까 헝가리하고 한국의 같은 점이 보통은 제가 외국에 나오면 제 이름을 정진원 안 하고 진원정 하는데 헝가리에서는 똑같이 정진원이다. 그리고 날짜도 말할 때 며칠 몇 월 뭐 이렇게 쓰든가 그 다음에 몇 년 이렇게 쓰는데 헝가리는 똑같이 2024년 7월 2일 이렇게 우리랑 순서가 같다. 이런 걸 이제 헝가리 사람이 우리 옛날에 비정상회담에 우와. 나와서 게다가 헝가리 전통 음악이 오음계래요. 우리도 궁상각취 이렇게. 그죠. 전통 음계가 음계죠. 오. 헝가리 전통 음악을 들으면서 예. 이제 한국 전통 음악의 분위기를 약간 느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신기하네. 들어보고 싶다. 다채로운 즐거움 네, JTBC 요 정도예요. 네. 음, 그리고 제가 준비한 PPT도 보여드릴게요. PPT는 어디? 음, 지금 35강인데 월인석보 1권이라서 제가 그냥 1강이라고 써놨네요. 네. 재미있는 머린석보의 세계. 예, 그래도 그냥 여기는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건 1강이라고 시작하니까 했지만 우리 지금 35번째 강의하고 있죠? 음. 이것도 안 고쳐놨네. 예, 2024년 7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월인석보 4권을 하니까 1권, 2권, 3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복습삼아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그 1, 2, 3권을 책으로 냈는데
첫 번째 월인석보 1권은 조계종 출판사에서 2019년에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 책을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2권은 박유정 출판사에서 2021년에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이것도 우리 공부했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월인석보 상권은 아직 발견이 안 돼서 석보상절 상권으로 어, 작년에 나오고 영풍문화대상 받은 우리 출판사의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 이거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월인석법 권사를 이 석본상절 상권 내용에 이어지는 거예요. 공부할 건데 불교신문에 작년 2023년에 1년 동안 연재가 돼서 일단 불교신문에 연재된 그걸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문 제가 월인청강지곡 제사 석보상절 제사 이게 막 책이 해져서 안 보이죠.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 그래서 월인석보라고 부른다는 거 우리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헝가리의 역사와 문화도 우리가 오늘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국회의사당 건물이고 요게 세체니 다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여기 이제 유람선이 이제 떠가는데 요것도 제가 이제 타봤어요. 요번에 밤에 너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위에 다리는 아마 머르깃 다리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헝가리는 이렇게 그 유럽의 한 가운데 그 자리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저기 마이크 누가 그 켜고 계신데 마이크 꺼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스웨덴 있고 핀란드 있고 뭐 이제 그런 북유럽이고 여기가 덴마크 있고 여기 폴란드 있고 독일 있고 그 밑에 이제 헝가리가 있고 헝가리 밑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이탈리아고 저는 지금 여기 터키에 살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터키에서 이 헝가리까지 이제 날아온 거예요. 아까 봤던 이제 전체 사진. 그리고 요거는 그림이 좋으니까 이게 10분짜리인데 다 보진 않고 제가 건너뛰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헝가리라는 나라 아시나요? 헝가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유럽의 3대 야경 중 하나인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전통 음식인 굴라쉬, 유명 클래식 음악, 헝가리안 랩소디, 아마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헝가리는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는 게 대한민국과도 인연이 조금 있는 나라인데요. 헝가리는 동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조선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애국가의 작곡가인 아닉테가 헝가리에서 음악 공부를 했다는 사실은 꽤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1989년 과거 공산권 국가 중 대한민국과 최초로 수교 관계를 맺은 나라도 헝가리였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아닉테 동상도 있어요. 여기 그 부다페스트에. 그리고 우리나라랑 저기 외교 관계를 맺기 전에는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도 오스트리아의 북한 대사가 헝가리 저기 외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네, 실제로 잊어버렸어요. 헝가리는 유럽의 아시아라고 불릴 만큼 유럽의 국가 중에서도 동양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인데요. 이러한 헝가리의 특징들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헝가리는 정말 훈족의 후예일까? 인데요. 훈족은 4세기경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갑자기 나타나 로마 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아시아계 유목민족입니다. 헝가리는 현재 스스로 훈족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죠. 그래서 헝가리가 훈족의 후예인지에 대해 한국인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우선 헝가리가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시아계 유목민족, 훈족의 후예라는 주장은 얼핏 들었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이름에도 훈이 들어가기에 더더욱 그럴싸해 보이죠. 헝가리인들 스스로도 훈족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 훈족이 유럽에서 정착한 곳도 헝가리 지역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헝가리인을 훈족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저의 다른 훈족 영상에서도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정말 헝가리는 훈족의 후예인 것일까요? 아니라면 헝가리인들이 훈족의 후예라는 것을 여기는 이제 중앙광장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줄 거예요. 예. 그 역사는 자세히 몰라도 되니까 여기 자료화면 사칭한 건 봐주세요. 아닐까요? 헝가리인들의 진짜 정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인의 직접적인 조상은 우선 마자르족인데요. 현재 헝가리 국민의 90% 이상이 마자르인입니다. 이 마자르족이 훈족과 관련이 있다 하여 헝가리인은 훈족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것이죠. 마자르족은 우랄산맥 방면에서 살던 아시아계 기마 유목 민족이었는데요. 이 마자르라는 명칭은 마자르족을 이룬 초창기 7부족 중 가장 세력이 강했던 메제르 부족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마자르족은 기원 후부터 우랄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남하하여 남러시아의 스텝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이후 4세기 동안 동쪽의 투르크계 민족들, 그 중에서도 오노구르족과 세케이족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6에서 8세기, 마자르족은 이란계 유목 기마 민족인 알란족으로부터 농경 문화를 배웠는데요. 하절기에는 천막, 동절기에는 통나무집에 거주하는 반농 반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750년경 헝가리의 마자르인들 중 대부분은 레베디어라고 불린 동강 중류 일대로 이주하였죠. 레베디어에서 마자르 부족은 불가르족, 알란족, 튀르크계 카바르족 등 다른 부족 출신의 이주민들을 수용하여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주변 이주민들과 통합하며 830년경 헝가리 민족을 완성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그러니까 이런 되는데요. 모습들이 그러던 중 헝가리 동쪽의 페체네그족에게 사람들, 위협을 받은 그리고 이게 마자르인들은 민속 의상이에요. 아르파드를 지도자로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판노니아 분지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였습니다. 895년에서 896년에 걸쳐 일어난 이 마자르인의 대이동을 훈포 글러라시라고 부르죠. 헝가리어로 조국 정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카르파티아 분지에 정착한 10만 가구의 마자르인들은 카르파티아 산맥을 동쪽 유목민들에 대한 방어선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중부 유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896년 마자르인들은 헝가리 대평원에 헝가리 대공국을 건설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마자르인의 리더 아르파드를 튀르크의 대군주라 칭합니다. 900년경 도나우강 동쪽의 영토를 접수한 마자르인들은 북쪽으로는 발트해, 서쪽으로는 도보 해역, 남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와 이탈리아 북부까지 군사원정을 감행하였습니다. 프랑크 제국의 분열 이후 약화되어 있던 서유럽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죠. 여기까지 마자르족의 역사를 보았을 때는 솔직히 훈족과의 관련성은 찾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이란계 튀르크 유목민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았고 동로마 제국 역시 아르파드를 튀르크의 대군주라고 칭할 만큼 튀르크계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헝가리인들은 훈족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헝가리 대공국을 세운 아르파드 대공이 스스로 아틸라의 혈통임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르파드 대공은 헝가리 역사에서 한국의 단군 할아버지와 같은 포지션의 인물인데요. 그 역사적인 인물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럽의 영원한 악몽, 신의 채찍으로 불리는 훈족의 왕,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비롯한 기독교 문명을 무자비하게 박살낸 아틸라의 혈통임을 주장한 것이죠. 얘들아, 나 아틸라의 핏줄이야. 즉 훈족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지. 여기 헝가리 지역이 원래라면 내 조상인 아틸라가 차지했던 땅인 거 알고 있지? 이거 원래 내 조상님들 땅이었으니까 내가 너희들 땅 뺏는 게 아니야. 되찾아가는 거지. 그 당시 헝가리 대평원은 게르만족들의 주거지였는데요. 마자르족은 자신들이 훈족의 후예임을 내세워 헝가리 지역의 영토와 민족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토를 차지하고 난 후에는 마자르족의 헝가리 대평원 정복을 합법화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헝가리의 작가 케저의 시몬은 훈족과 헝가리인들이 후노르와 머고르라는 형제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경이로운 수사슴의 전설에 따르면 훗날 훈족이 되는 후노르와 훗날 마자르족이 되는 마고르는 님로드 왕과 왕비 에네트의 쌍둥이 아들로서 처음부터 피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묶어주는 중요한 경험을 함께하게 되는데 바로 기묘한 흰색 수사슴에 홀려 먼 곳까지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게 되죠. 이 이야기대로라면 훈족과 헝가리인은 이 마법 같은 수사슴의 항연에서 비롯된 후예들이죠. 결국 이들은 두 민족이지만 혈연과 경험을 공유한 하나의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이후 헝가리인들에게 옛 뿌리를 제공해 주었고 이들의 헝가리 대평원 정복을 합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 헝가리인들은 훈족의 후예다 라는 생각은 이후 헝가리 민족주의와 국가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헝가리 귀족계층의 다수는 20세기 초까지 자신들이 훈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헝가리의 파시즘 정당
화살 십자당은 헝가리를 훈리아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아틸라는 오늘날 헝가리인들이 많이 쓰는 남자 이름 중 하나인데요. 헝가리에는 훈족 주제공원까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헝가리 국민 중에서는 자신들이 훈족의 왕 아틸라의 후예라고 주장하며 헝가리인이 아닌 훈족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말 초원에서 승마의 날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각국에서 참가한 마장 마술 국제 경기가 열리고 헝가리 그건 목동들의 승마 되겠네요. 고개가 벌어지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기마 유목민이었던 자신들의 과거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헝가리인들 스스로 훈족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현대 역사학자들은 헝가리의 훈족 기원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마자르인이 훈족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직접적인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헝가리 국명에 나와 있는 훈이라는 글자도 사실 훈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헝가리의 진짜 어원은 훈족이 아닌 오노구르족이라고 합니다. 이 오노구르를 동로마인들이 그리스어, 웅그리로 받아 적었고 다시 서유럽에서 라틴어식 철자, 웅가리가 되었다가 중세 말렵에 철자 H가 추가되면서 헝가리로 되었다는 것이죠. 마자르인들의 진짜 기원은 우랄 산맥 부근에서 발생했고 동유럽의 스텝 지역을 떠도는 과정에서 특히 이란계와 다른 튀르크계 문화와 민족 요소들을 흡수한 민족이지 훈족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자르족들은 훈족이 아니라 튀르크계 민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비헝가리어였던 훈족의 언어가 헝가리어로 변화하였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이 훈족의 후예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사실 유무와 별개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헝가리인들이 다른 민족이 아닌 하필 훈족을 조상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헝가리는 카톨릭 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지만 당시 기독교 세계의 중심은 서유럽이었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했던 헝가리는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 서유럽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 자신감을 통해 헝가리인들을 하나로 묶고 싶어 했죠. 그러던 중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 전 유럽에서 자국 민족의 정체성을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 시기부터 찾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이러한 유행에 힘입어 헝가리인들은 과거 자신들의 땅에서 맹활약했던 훈족을 계승하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헝가리인들이 훈족의 후예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계 유목민족과의 관계 백인을 닮았으나 눈이 깊지 않고 팔다리도 상대적으로 짧은 헝가리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민족 전통 헝가리인들의 의상이 입은 문화도 서양과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명에서 유럽계와는 달리 성이 먼저이고 이름이 다음에 옵니다. 날짜도 아까 연, 들었던 월, 거니까 일 그만 순으로 쓰죠. 하고, 이러한 방식은 유럽 문화권보다는 동양 문화권의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가지고 헝가리 역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자르족이라고 이제 자기들은 헝가리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9세기 말 시베리아 우랄 산맥 아까부터 이제 얘기 계속 나왔죠. 그 이주해 온 이제 유목민족이고 유목민족은 계속 말 타고 이동하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유물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고 이제 1001년에 왕국을 좀 만들었대요. 그리고 13세기에 우리 이제 고려시대 그 몽고 항쟁 때 삼국유사 나오는 것처럼 그 몽골은 그때 너무너무 그 징기스칸 대단해서 몽고, 터키, 오스트리아의 침략과 지배를 받은 여기가 또 이제 그 유럽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 힘이 센 나라나 부족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그 전쟁의 피해를 받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두 나라를 이제 합해서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그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중제국으로 살게 되다가 이제 1918년 이제 저기 그때 1차 대전인가요? 그 촉발되는 그런 걸로 합스부르크 왕조가 해체 그때쯤에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중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공산 지도자 쿤이라는 사람의 이제 그 의해서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4개월 만에 이제 붕괴가 되었다 그러고 20년에
또 이제 다시 그 이제 이중제 왕정 복귀가 됐는데 그때 이제 1차 세계대전 망하고 이제 국토의 70% 인구의 60%가 다 없어지는 우리 그 제가 살고 있는 터키도 수도 앙카라 지역에 6만 명만 남고 다 그거를 이제 유럽에 뺏긴 적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렇게 패전국이 되어서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중에 또 그 독립을 선언했으나 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소련 옛날에 지금 러시아는 라고 불리는 소비에트 연방의 이제 그 지원으로 공산당 국가가 또 돼요. 그리고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유럽도 한 1988년인가요? 그때까지는 이제 이 소련이었죠. 소련이 그 해체되기 전까지. 음,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두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1955년에 헝가리가 유엔에 가입을 해요. 중도 좌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뭐죠? 그 소련의 동맹권으로부터 탈피하고, 서유럽으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옆나라 루마니아에 아까 60%, 70%가 다 뺏겼잖아요. 그, 이제, 마자르 사람들, 한 200만 명 정도가 지금도 살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 이제 그때는 체제가 공산권에서 이제 자유주의로 이제 그 바뀌었어요. 그래서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이제 버리고 시장 경제 체제로 들어왔고 우리하고 이때 이제 그 외교 관계를 남한하고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1988년에 이제 서로 그 교류를 시작을 해서 이제 1989년에 대사를 이제 서로 그 이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헝가리는 동유럽 공산국가 중에서 한국과 제일 먼저 국교를 맺은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처음 이제 헝가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정을 맺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헝가리 그 우리 서울 올림픽 할 때 그 274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삼성을 비롯해서 뭐 LG 뭐 한국타이어 뭐 현대중공업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한 15,000명의 한국 교민이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2010년도에 2,000명 뭐 남짓하고 부다페스트에는 한 200명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국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헝가리하고 그런 북한 관계는 어떤가? 북한하고는 1948년에 이제 외교 관계를 서로 맺고 있었고,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이제 교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오스트리아 대사가 그 업무를 겸임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아직도 북한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 거죠. 불가리아 같은 나라는 남한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이 같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53년에 서로 그 무상 원조 협정을 이제 그 맺고 58년도에는 방송, 통상, 뭐 그 영사, 보건, 과학기술, 뭐 여러 가지 문화 교류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헝가리로 간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 6.25 전쟁 끝나고 남북한의 고아 10만 명을 이제 그 소련, 중국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다가 위탁 교육을 맡겼는데 헝가리에도 한 1,000명 정도의 남북한 고아가 와서 이제 여기 헝가리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한 2년 정도 있다가 뭐 천리마 운동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교육받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다시 이제 송환을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여기 부다페스트에도 어 이름이 김일성 학교라는 그 김일성의 어린이들의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고아원이겠죠. 그 기숙학교가 있었고 또 여기에 김일성 종합대학에 유학하신 선생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몇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은 너지 일디코라는 여자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고아들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북한을 알게 되고 북한으로 유학한 최초의 이제 헝가리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이제 한국 이제 어문학과죠. 그 김일성 대학 국어 국문과를 2년 동안 한국 언어를 배우고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한 그야말로 지금 38년생이에요. 1938년생. 여기 계신 저기 뭐야 선생님들보다 더 한 두 살 정도 나이가 많으시죠? 지금도 제가 요번에 만나고 왔는데 그 뭐지 한국어 실력이 만날 때마다 일취월장하고 계세요. 막 어려운 단어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제 간혹 말에 남조선, 인민, 뭐 그런 말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잘 쓰고 계세요. 그리고 헝가리의 이제 종교,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봤는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종교는 없대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종교 자유의 국가고, 그냥 헌법에 기독교가 국가 형성의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11세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국교로 이제 받아들였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16세기까지 헝가리 인구가 거의 처음에는 95% 정도가 카톨릭을 믿는 신자였다고 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터키는 98%가 지금 이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 하고 오늘 월인석보 우리 다 아시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지금 월인석보 이게 잘못 들어가 갖고 아직 헝가리가 안 끝났네요. 16세기부터는 이제 예수회라는 또 다른 그 이제 그 종교의 반개혁 운동으로 이제 그 예수회라는 그 이제 그 기독교 계통이죠. 하나의 교파로 자리를 잡았고 그 이제 유대교도 2차 세계 대전까지는 인구의 한 5%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소련 사회주의 위성국가가 되면서 이제 종교적 자유가 이제 통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90년도에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에 200여 개 공식단체가 공식적으로 종교단체가 등록이 되었는데, 14개의 기존 종교만 승인을 해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62%가 카톨릭 신자이고 2019년 현재 20%는 무교, 종교가 없고 5% 개신교, 8% 기타 기독교, 뭐 예수회나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1%가 유대교, 2%는 기타 종교. 여기 근데 헝가리에는 제가 이제 그 달라이라마 그 티베트 불교도 이제 들어와 있고 그 달라이라마의 제자였던 스님이 여기에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를 전파하다가 환속을 하신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저기 인도에 오래 살았던 청전 스님의 소개로 알게 돼서 이제 그분하고도 제가 이제 올 때마다 만났는데 요번에는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월인석보 1권,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이 책은 처음에는 이제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으로 이제 글자의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엔 팔상도가 그려져 있죠. 그림으로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월인속보를 공부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책을 왜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누구의 도움을 다 받았는지 그런 게 그 서문에 세조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죠. 이 책은 세종의 부인이자 세조의 어머니인 송원왕후가 돌아가셔서 극락왕생을 그 발언하는 이제 그 기도를 위한 책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책을 본 세종이 1447년에 감명을 받아서 600곡에 가까운 월인천강지곡을 짓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월인천강지곡의 월인, 아들이 지은 석보상절의 석보를 이제 따서 나중에 에, 월인석보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것은 4권이죠. 1459년에 세조가 왕이 된 지 5년 만에 이 두 책은 처음에 1447년에 그 만들어진 12년 후죠. 1459년은 월인석보로 이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동안 이름만 떠돌고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던 신미대사와 10명의 이제 그 전문가 집단지성의 자문단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돼서 더욱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이를 뒷받침할 이제 훈민정음이 날개가 되어서 월인석보와 함께 날아온 600년의 대장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월인석보는 사실은 이름은 월인석보지만 5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배웠죠. 훈민정음 원회 첫 번째 책 속의 책으로 1권, 두 번째는 팔상도 그림책, 세 번째는 아버지의 월인천강지곡 세종, 그 다음에 아들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는 석보상절, 그리고 이 책의 어려운 단어들을 다 그 쉬운 우리 모국어 토박이 말로 15세기 한글로 훈민정음 대사전 이렇게 해서 5권이 합해진 책이 월인석보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곡은 노랫말이죠. 찬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종께서 그 석보상절을 보고 기쁘셔서 찬송으로 지으셨다. 한번 여기서 잠깐 소개가 가능합니까? 왜 석가불 무량무병공덕을 겁겁에 어느다 살바리 (1468년 5월) 봄 기운이 무르익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세조는 신하들과 노래를 듣고 있었다. 사정전이 이제 그 직무실이고 사정전이 집현전이에요. 월인 천강지곡은 아버지 세종이 세문자 훈민정음으로 노랫말을 직접 짓고 곡까지 붙인 찬불가. 그런데 노래를 듣던 세조가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떨구고 만다. 세조실록에는 그런 왕의 모습에 신하들이 당황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다. 세종은 1446년 아내인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명복을 빌기 위해 그 이듬해에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설법, 불교의 전례 과정 등을 담은 책을 펴내도록 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자유롭고 유려한 문장의 언해불전,
석보상절. 한문 불경을 한글로 옮긴 최초의 사례이자 한글로 된 최초의 산문자료인 석보상절은 다른 불경 언해서들과는 달리 한자 원문이나 구결 없이 번역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보상절을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세종이 참불가 형식으로 지은 한글 최초의 시가집이 월인 천강지곡.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추듯 부처님의 자비가 달빛처럼 모든 중생에게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책이다. 월인 천강지곡은 한글을 위주로 표기하고 한자는 협조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년 후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이 월인 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서 간행한 월인석보의 월인천강지곡 부분과도 대조를 이룬다. 월인석보에서는 책의 앞머리에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글자를 만든 이유와 글자의 원리는 물론 사용법까지 밝히고 있다. 먼저 새로 만든 글자를 익히고 그 다음 문장을 읽게 하려는 배려였으리라. 아울러 세조는 책의 앞머리에 붙인 석보상절 서문에서 아버지 세종이 월인 천강지곡을 쓴 이유가 부처의 성부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불교에 귀의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였다는 것도 기록으로 남겼다. 조카인 단종은 물론 아우인 안평대군과 집현전 학자들까지 여럿의 목숨을 빼앗고 왕위에 올랐던 세조. 그는 왜 월인석보 간행에 이토록 열과 성을 다한 것일까? 또 아직 왕권 초기인 상황, 숭유억불의 나라, 조선의 임금이면서도 월인석보를 더 좋은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갑존자 신미스님을 비롯한 10분의 스님과 유학자 김수원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도 당당히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었을까? 네. 이제 여기 터키 오기 전에 한글날 특집으로 BTN이라는 불교 방송에서 이제 이런 좌담회를 했고 제가 쓴 논문에 의거해서 이런 이제 방송 대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 분도 계시지만 가으신 선생님은 다 처음 보실 거예요. 일본어로 지금 석보상절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글하고 불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두 책, 그 중에서도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요것도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이 굉장히 많네. 이게 소리가 잘 들리나요? 근데 제가 조금 소리를 높일까요? 보는 데까지 보고, 네.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세종대왕의 왼손에 들려있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와 글자를 만든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일종의 해설서이다. 세종 28년인 1446년 간행된 이 책은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됐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계속되던 논란을 일순간에 정리한 사건이었다. 세종은 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펴냈던 것일까? 이달에 임금이 직접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글자는 간단하고 쉬우나 변화가 무궁하니 이를 훈민정음이라 이른다. 세종실록에 남아있는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기록이다. 1443년 세종 25년의 일이다. 하지만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적어 놓았을 뿐 문자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다. 그리고 약 3년 뒤인 세종 28년의 실록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는 언급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에 실린 세종의 서문과 정인지의 서문이 기록돼 있다.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3년 만인 1446년 해례본의 간행과 함께 훈민정음을 반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새로운 문자를 가리키는 말이자 세종이 지편전 학자 8명과 만들어낸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부르는 것은 문자의 사용법을 자세히 풀이해 놓은 해례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책은 세종이 쓴 서문과 새 문자 훈민정음을 소개한 예의, 지편전 학자들이 풀이한 해례, 정인지의 해례 서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바로 삼강행실도이다. 세종 10년 진주 사람 김화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세종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능지처참의 벌을 내리긴 했지만 형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세종은 효자, 충신 등의 사례를 담은 삼강행실도의 간행을 지시한다. 책에는 내용에 맞는 그림을 함께 넣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이 그림만으로 제대로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세종의 걱정이 실록에 남아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삼강행실이라 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비록 나누어 주어도 남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 뜻을 알아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요. 문자의 필요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볼 수 있다. 어리석은 백성과 문자에 대해 다시 언급한 것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이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를 위해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우고 익혀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자 했다. 예조판서 정인지가 남긴 서문에서도 훈민정음 창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백성이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된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으로 마무리된다.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와 실제 적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을 본떠 만든 모음, 기본 글자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글자들.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백성들에게 새 문자를 알리기 위한 세종의 노력은 한글책 편찬으로 이어졌다.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듬해부터
조선 왕조의 창업을 기리는 노래 용비어 청가, 석가모니 일대기를 한글로 펴낸 석보상절, 세종이 지은 불교 창가 월인 청강지곡 등 한글로 쓰여진 책들이 만들어졌다. 한문으로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로 풀어 쓴 언해본도 간행됐다. 세종의 서문과 새 문자들을 소개한 예의편을 한글로 풀어 쓴 것이다. 한문을 몰라도 새로운 문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례본에 실린 정인지의 서문 그 마지막에는 해례본을 함께 만든 이들의 이름과 책을 펴낸 이유가 남아있다. 지편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 강희안, 이계 이선로 등과 함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고 이 책을 펴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통 11년 9월 상한이라고 이 책이 만들어진 때를 기록해 두었다. 이 기록은 한글날의 지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10월 9일이 한글날로 결정된 것이다.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우고 익혀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훈민정음 서문에 밝힌 것처럼 세종은 누구나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여기까지. 예.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저작권 위반이 돼갖고 유튜브 만들 때 잘 안 될 것 같은데, 유튜브로 만들 수 있을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셨어야 돼요. 이제 훈민정음은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 세종대왕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가 훈민정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 세종대왕이 왕노릇한 지 25년째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장음청이라는 그런 그 한글 만드는 그런 관청을 두고, 지금 그 보셨던 그 뭐 동영상에서 성산문 신숙주 최항 정인지 박팽년 같은 지편전 학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간을 하게 했다. 그렇지만 이제 만드는 것은 거의 독자적으로 세종 혼자 했다. 이게 이제 거의 정설로 지금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어, 음. 여기 백성민 가르칠 훈 바를정 소리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28글자.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다듬고 실제로 써본 후에 이제 그 43년에 창조를 하고 46년 10월 9일, 현재는 양력으로 계산한 10월 9일인데 음력 9월에 이 글자를 이제 나라 전체에 선포를 하고 이제 반포를 했다. 그리고 독학서예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혼자서도 읽을 수 있고 혼자 깨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훈민정음 매뉴얼. 지금 남아있는 훈민정음 판본 가운데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 기록유산, 네,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월인석보도 세계 이제 기록유산, 문화유산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월인석보 한 권으로도 세계 유산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훈민정음으로 쓴 불경이나 이제 뭐 유교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기록유산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7월과 8월에 이제 경상북도 불교문화원이라는 데에 가서 이제 그 특강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례본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구한 저기 전쟁 났을 때도 이 훈민정음 해례본만
그 오동나무 상자에 지고 피난을 갔다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한 그런 책인데 베고 자고 도둑 맞을까 봐. 이제 한 2000, 이제 8년도에 상주에서 이게 이제 결국은 안동 광흥사에서 도굴된 또 다른 훈미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간송본은 1910년, 이것도 안동광사와 비슷한 안동 와룡면에 이제 벽지로 붙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입수한 간송 전영필은 이 한 권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고 피란을 갔으며 잘 때도 베개 삼아 잤다고 한다. 이게 그 말이죠. 그리고 상주본은 이제 베이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네 집에서 발견됐다고 했으나 이건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고 이제 그 헌책방에서 이제 누가 사간 거를 이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보고 이제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용원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던 거라서, 이제 이 베이키라는 사람이 훔쳐갔지만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문화재청, 나라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러고 기증을 해버렸는데 이 베이키라는 사람이 아직도, 이제 자기 집에 감춰놓고 주질 않죠. 근데 이게 이제 광흥사의 저기 지장전에 시황상 중에 들어있던 복작물이라는 것을 이제 이 도굴범이 나중에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됐죠. 보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에 불이 나갖고 일부 타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월인석보에 이 훈민정음 어제 그 언해본이 실려 있죠. 아까 해례본은 다 한자로만 되어 있었는데 나란 말싸미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나란 말싸미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었고 아까 잠깐 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가 개봉하는 날 이 책도 같이 내기로 했는데, 책이 2주일 늦게 나오고, 이 영화는 기독교도들의 반대로 2주 만에 이제 거의 막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참, 비운의 영화, 비운의 책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만 볼게요. 이제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지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라는 책, 요거 또 우리 공부한 거죠. 1443년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누가? 세종이. 1446년 완성도를 높여서 이제 세상에 반포를 했다. 누가? 세종대왕이. 그래서 1년 후가 아니라 10개월 후인 1447년 7월에 아들 수양대군이 석보상절 24권을 만들어서 왕께 보여드리니까 왕이 600곡의 그 찬불가를 지어서 월인천공제국이라는 책을 썼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훈민정음 회례본은 이렇게 이제 법문이 나오고 개송으로 그 부처님이 설법을 하듯이 불경의 형식을 따라서 만든 책이다. 해례본을 그 산문으로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노래로 이제 칠언으로 계속 이걸 이제 개송처럼 외워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책의 형식인 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이 나란 말싸미에는 저도 이제 그 자문으로 참여를 했다. 그래서 월인석보라는 책은 이제 왜 중요하냐?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있는 나라는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 글자가 죽지 않고 이렇게 600년 동안 점점 발전을 거듭해 오는 이제 문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책이 생명력을 그 문자의 생명력을 살려줘서 중요하다. 그리고 일본 강점기 때 우리 글자와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는 그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이자 사람을 몸으로 치면 바로 서게 하는 등뼈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은 그대로 이제 말의 뜻이 월인석보가 있었기에
훈민정음이라는 문자가 더욱 이제 날개를 달고 펄펄 날아서 600년 동안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제목이라고 말을 드렸고, 두 번째 월인석보 그대 이름을 한글 대장경은 이제 이 월인석보 1권에 해당되는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람강생이라고 하고 1권은 108장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2권은 짧게 굉장히 얇게 79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3권은 이제 그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오늘 4권을 공부할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108, 그 사육신 아까 단종, 자기 연년생 동생 안평대군 다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참회하는 또 발원문으로 지은 책이 머린석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조선국어 대사전, 조선불교 대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낱말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월인석보로 우리가 그 600년 만에 한국 불교의 엑기스를 우리가 이제 돌이켜 향하는 그런 이제 주인공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종 어제 월인천강지고 소원왕후 동증정가 금상찬술 석보상절 자성왕비 공성불가 이게 이제 그 발원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종께서 친히 월인천강지곡을 지으셔서 부인 소원왕후와 함께 동시에 정각을 얻게 하여지이다 이런 뜻이고 지금의 제일 높은 왕은 이제 세조예요. 세조가 편찬하고 기술한 석보상절로 부인 자성왕비와 함께 동 같은 말이에요. 불과 이것도 정각과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의 열매라는 뜻이니까 뭐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진리를 내가 깨달음을 얻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이때는 이제 부부가 굉장히 동등하고 이렇게 평등한 관계로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게 너무 기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잠깐만요. 여기 어디서 계속 저기가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네. 어디 있죠? 네. 좀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불교신문 정진원 교수의 조선대장경 월인석보의 향기. 요것도 이제 그 개략적인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이제 짧게 소개만 하는 그런 글로 이어져 있습니다. 21세기에 만나는 월인석보 이런 거예요. 이거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글자를 크게. 네. 한국학을 알리는 K클래식의 대표 콘텐츠를 저는 월인석보라고 봤고, 이제 수화항마의 내용이 이 월인석보 4권에 나옵니다. 이제 열심히 고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그의 아들 세조가 수양대군 왕자 시절에 지은 석보상절의 합작품입니다. 아주 유려한 조선의 말과 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설법을 서술한 책이다. 부처님이 보리설에서 마구니들에게 항복받는 장면을 표현한 월인석보의 그 팔상도인 이제 그 수학마상을 이제 첫 번째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월인석보 월인석보 이 네 글자를 쓰면서 읊조리는 순간 잔잔히 차오르는 물결이 이제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정말 백천만검 난조우 아주 오랜 시간이 있어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라고 하나요? 그중에 원인석보를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현재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 평생 그 곁에서 논의는 인연은 정말 얼마나 희귀한 인연인가, 귀한 인연인가. 이 흐뭇하고 즐거운 감정을 2023년 새해, 작년 새해부터 쓰기 시작하니까 불교신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1년이 이제 1년이 아니라 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여러분과 다시 공부를 하게 됐죠. 이 글은 이제 얼마 전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억만리 그 옛날 실크로드의 최종 목적지였던 나라 이스탄불이 최종 목적지였어요. 거기에 와서 저는 지금 훈민정음으로 쓴 월인석보와 한글로 쓴 삼국유사를 한국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2년째 터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은 3년째 가르쳤어요. 이제 곧 제가 이제 7월 빠르면 7월 10일 아마 늦어도 7월 한 20일경에는 제가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에서 돌아가면 바로 짐을 싸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불교는 이제 한국학을 알리는 K 클래식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죠. 오늘 튀르키예 공부, 헝가리 공부, 여러분 진짜 만국 유람하고 계시네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이제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 우리가 이제 그 새벽 예불, 저녁 예불 때 종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탑 높은 뾰족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오세요라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5번씩 이제 그 아잔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계속 노래 같은 것을 큰 소리로 읊습니다. 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신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희사, 보시를 중심교리로 삼아서 불교와 공통점이 많은 종교예요. 이제 기도도 있어요. 이슬람을 꼭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둥 중에 이 기도가 있고, 보시, 자카트가 있고, 또 단식, 이제 굶어봄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 함께 느끼고, 그걸 이제 모아진 이제 음식과 재물을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튀르키예는 경건하고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는 친절하고 착한 형제의 나라입니다.그 중에서도 카이세리, 제가 살고 있는 도시죠. 우리나라 안동과 같은 전통적 이슬람의 그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도시예요. 그리고 7천년 전에 세계 최초 무역센터가 이제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큘테페라고 하죠. 그리고 저희 그 도시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열기구로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는 우리 대학 이름이 되기도 한 해발 4,000m의 만년설산 에르지에스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도 400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요. 월인석보는 이렇게 600년 전의 조선과 7,000년 전의 실크로드 역사가 가득한 예사롭지 않은 시간과 공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시작해서 그 이제 마무리를 한 월인석보 4권의 공부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 9월에는 제가 대면으로 이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21세기에 만나는 월인석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물어보고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공부를 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600년 전의 글자를 공부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글자가 이렇게 뭐 점 찍은 글자 아래야 세모꼴 글자 반치음 이런 것만 이제 알아도 우리는 사실 뭐 그 옛날 글자의 역사를 알게 돼서 좋지만 결국 이 불교의 가르침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철학하게 하는 그 철학책이죠. 나를 좀 더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깨어 있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책은 누구에게나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월인석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월인청강지곡 더하기 석보상절이라는 책 두 권의 합편입니다. 조선은 언제 개국이 되었죠? 1392년. 조선이 건국된 지 54년 만에 1446년에 훈민정음이 이제 백성들에게 반포가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사용 설명을 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 글자 사용 매뉴얼로 훈민정음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독창적인지를 이제 세계 만방에 고하게 되고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가 세종대왕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훈민정음이 이렇게 이제 대단한 글자야. 라고 이제 마음에 이제 그 뿌듯함과 자랑스러움만 가지고 있지. 그러면은 왜 어떻게 과학적이지? 어떻게 논리적이지? 어떻게 독창적이지? 라고 외국인이 설명해 줄래?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짧게는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찬탄과 감격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공부할 때가 왔다. 그걸 이제 저는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글자가 있는 나라는 뭐 수천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랑캐라고 여겼던 여진족, 걸환족도 우리보다 훈민정음 지어지기 전부터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도 글자가 있어야 한다고 이제 자각하게 된 계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글자가 쓰여지고 계속 진화 발전하지 않으면 죽은 문자, 죽은 말이 되죠. 제가 이제 터키에서 지금 5단계의 터키어 그 이제 과정이 있는데 4단계까지 공부를 하고 여기 헝가리에 왔어요. 그래서 5단계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제 한국에 갈 텐데 그러면 저는 아마 금방 터키어를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터키어는 죽은 언어, 죽은 글자가 다시 돼버리고 말겠죠. 제가 이제 헝가리에도 살아서 헝가리 말이 기억날 줄 알았는데 헝가리 말로 요나 뽑기바노 안녕하세요 하고 글쎄는 감사합니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가장 많이 쓴 말이기도 하니까. 만주어라는 나라의 그 글자가 이제 죽은 글자가 됐어요. 사어가 되고 거란 말도 그렇고 예. 우리가 이제 수리수리 마하수리 천수경 외우는 인도 고전 산스크리트도 죽은 글자로 이제 책으로만 남아있죠. 고전으로 공부할 때만. 뭐, 그 히라버도 마찬가지죠. 월인석보는 한마디로 이 훈민정음 글자로 쓴 본격적인 산문과 운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식 대장경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우리가 상권을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라고 이제 붙였죠. 반포 후에 제일 먼저 한 거는 석보상절 24권을 10개월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한 권, 제가 지금 이제 이 60대가 되도록 월인석보 책을 3권 냈는데 그 젊은 30살에 그때 당시에 수양대구는 10개월 만에 24권의 책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대단한 그 신심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 이제 극락왕생 발언이 사무쳤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이제 기적을 이루어냈고 그 기적을 읽은 아버지 세종은 이제 막대기로 장단을 맞추면서 개송을 1필이지로 한 곡, 두 곡 아니고 100곡 아니고 500곡 아니고 600곡을 이제 써 내려가는데 지금 583수까지 남아 있어요. 이 또한 기적이다. 썼다 하면 24권의 대작을 쓰고
뭐 노래를 만들었다 하면 600곡을 만드는 이게 그 기적이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필자는 수양과 세종이 단기간에 쓴 책들을 제가 이제 지금 30년 넘게 공부하지만 이제 겨우 네 번째 현대어로 풀어쓰는 작업을 마쳤죠. 그래서 이게 월인청강지곡 제사, 석보상절 제사 요 그림이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수양대군과 세종의 합작품 어린석보. 세조 수양대군은 세 글자 만든 지 1년도 안 돼서 고려 8만 대장경을 다 읽고 내가 소화를 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월인석보 서문에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그 아주 아름다운 조선의 말과 글로 석가모니의 생애와 설법을 팔상도에 맞춰서 그 생애 순서에 따라 만들었어요. 화엄경, 법화경 같은 주옥 같은 경전들이 석보상절 안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석보상절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석보상절 안에 화엄경, 법화경이 들어있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세종이 쓴 월인청강지곡은 완성 연도가 언제인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석보상절이 완성된 1447년 바로 이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죠. 추론할 수 있죠. 그래야 불교 경전의 형식인 부처님 설법과 개송이 이제 그 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석보상절이 부처님의 법문이고 월인청강지곡이 개송에 해당돼서 이름이 석보월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쓴 월인청강지곡을 앞세우는 자식의 마음으로 이제 월인석보 뭐 불교 경전의 형식과는 반대로 된 체계 형식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조선대장경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버지 세종을 높이고 아들이 그 뒤를 따라서 자신을 낮추는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최초 대장경은 석보월인이 아니라 월인석보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조선대장경 월인석보는 그럼 어떻게 이제 그 동기로 그 이루어졌을까? 어떤 동기로? 석고상절의 찬술 목적은 서문에 써 있어요. 세종의 아내이자 세조의 어머니인 소원왕후께서 돌아가셔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발원문의 성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이 유교 국가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하들이 불교책을 만들면 반대할 것이라서 왕의 부인이 죽었다, 왕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이제, 천당에 가기를, 극락에 가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데, 그게 이 불교책을 만드는 거보다, 법보시라고 하죠. 이제 큰 게 없다. 그러니 이 책을 만든다고 하면, 아무리 이제 그 유교 국가고, 유교를 신봉하는 신하들도 차마 그거를 반대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목표는 문자라는 양반과 귀족들의 특권을 이제 조선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싶은 세종의 마음, 애민 정신이었음을 이제 훈민정음 해리본과 석보상절 서문, 머린석보 서문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1권 책, 2권 책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인석보 그런 권사는 어떤 책 내용이냐? 부처님 일대기의 백미 이제 가장 정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무 아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이제 그 마구니들의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복을 시키는 내용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녹야원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시는 내용 이게 이제 그 핵심이거든요. 월인석보는 현재 20억 원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이제 석고상절은 10권에 비해서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1권과 2권에는 팔상도중의 도솔레이와 비람강생 두 내용이 실려져 있어요. 1, 2권이 같이 한 책으로 묶여져 있죠.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쉬운 말로 쓰여져 있어요. 삼권은 전하지 않지만 석부상조 삼권이 전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는 팔상도의 사문유관, 유성출과 설산수도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읽어갈 월인석보 사권에는 수아항마의 이야기인 마왕 파순과 그의 세 딸이 유혹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또 이제 성불과 이어지는 상서로운 그 이야기 그리고 녹야원 전법, 녹원 전법에 해당되는 화엄경 설법 같은 주옥 같은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교원 전생당, 이제 그 사슴의 왕이 되기도 하고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현생에 태어나기까지 뭐 원숭이 왕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살점을 잘라서 이제 짐승에게 보시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게 이제 인욕선인의 이야기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주요 목적은 조선대장경을 만들고자 함에 있다. 훈민정음 창제의 중요 목적이 조선시대 훈민정음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최근 불교 연구는 이제 한문으로 쓰여진 불경에서 산스크리트, 빨리어, 티베터, 만주어, 대장경까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신기하게 훈민정음 대장경은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저밖에. 불교계에서 훈민정음 불경을 대중화하고 세계화하는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요즘에 이제 그 경상북도에서 그걸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평생 혼자 그냥 그 메아리 없는 그 이제 목소리로 제가 계속 이제 주장해 온 게 이제 좀 결실을 맺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훈민정음과 불교경전 이해를 최대한 쉽게 풀이하는 작업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죠. 에세이, 수필처럼 다듬어서 일반 대중과 불자들, 그리고 한국 인문고전에 관심이 있는 세계인, 해외 터키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학생들, 선생님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 헝가리에서 말하니까 티르키예와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지역에서도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아주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슬람의 이제 수피즘이라는 한국 불교에 조계 종단이 있고 태고 종단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그런 종단이 있어요. 수피즘 종단은 불교의 참선 수행 대신에 이제 한 자세에서 계속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빙글빙글 도는 춤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을 하고 있고 명상이라든지 저기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사실 우리가 염주를 들고 다니고 한 알씩 이렇게 돌리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그 염주의 기원이 사실은 이슬람에서 기원돼서 카톨릭에는 묵주가 되고 불교에서는 염주가 되었다고도 하죠. 그들이 불교의 관심과 또 흥미를 그래서 비슷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 또는 이제 그 카톨릭이 중심이었던 헝가리에서 이제 불교학자들이 대거 출연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우리도 이슬람이라는 종교 또는 이제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 일부 개신교 그 이제 그 과격한 사람들이 그 이제 불교를 폄훼하고 매도하더라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어떨까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가 어저께 이 동네 온천을 갔다 와갖고 약간 지금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동안 강행군을 해갖고 어,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봉길 보살님, 감사드리고, 윤민자 보살님도 감사드립니다. 가와세 선생님은 이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가와세 선생님도 오늘
이 월인석보 4권을 위해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공부했는데 어떠셨는지, 네, 카톡에다가 한 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